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저는 종로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찬영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제 수험생이 돼서 이제 고3이 돼서 처음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보셨을 거고, 아마 이번 시험을 계기로 아마 이런 수험생의 마인드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가지게 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시험들의 어떤 이런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쭉 봤더니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시험 문제들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영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전년도 수능이라든지 전년도 고3 모의고사, 3월달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들의 지문도 좀 더 많이 길어지고요. 소재도 좀 다양한 문제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이제 읽다가 좀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문제 소재의 어떤 이런 생소한 소재 때문에 좀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다만 저도 이제 이 시험을 본 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많은 학생들의 의견이 좀 반반으로 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도 되게 당혹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또 어떤 학생들은 시험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이거는 답을 도출하는 과정 내에서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영상을 해설을 해드리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답을 맞추면 이 문제는 그냥 내가 맞췄으니까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 고3 모의고사 3월달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어찌저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난이도나 아니면 지문의 어떤 이런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손쉽지만 않은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오늘 해설할 강의들은요, 일단 21번의 함의 추론 문제랑, 그 다음에 32번과 33번의 빈칸 추론 문제, 그 다음에 37번의 글의 순서 문제, 39번의 문장 삽입 문제, 그리고 41번과 42번의 작문 문제가 될 건데요. 물론 이 중에서 난이도가 되게 높은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는데, 몇몇의 유형들은 제가 문제를 푸는 방식들에 대한 접근 방식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처음에 21번 문제 함축 의미 추론 문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간의 영상 강의들을 통해서, 해설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함의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의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 21번, 그러니까 요번에 3월달 모의고사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글의 구성을 갖고 있냐라고 하면요, 이 글 같은 경우 일단 처음에 데카르트의 어떤 철학관, 과학과 철학에 대한 어떤 세계관 이런 걸 설명하고요. 그것이 갖고 있는 나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는 글의 내용이 두 개가 접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데카르트가 갖고 있는 어떤 과학에 대한 관점과 플러스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을 합니다. 이게 주제적 문제도 똑같은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용들이 두 개가 접합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을 경우에 많은 학생들이 한쪽에서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감이 실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생각보다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대한 관점과 문제점이고, 이 함의 추론,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 같은 경우 문제점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서 나는 그냥 앞에 거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밑에 부분에 문제점 부분을 어찌저찌 읽으니까 얘가 답인 것 같아 라고 해서 답을 어찌저찌 도출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지문이 갖고 있는 난이도에 비해서는 오답률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을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인 것 같아가지고 찍다시피 풀었는데 맞았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맞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면에 틀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또 요 문제가 이제 요번 고3 3월달에 모여서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 이런 걸 잘 보여주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첫 번째 부분을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철학과 과학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 데카르트가 갖고 있는 이 유명한 나무를 통해서 잘 묘사가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이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바로 메타피직스, 형 이상학이 되겠죠. 보통 철학과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줄기는 물리학에 해당하는 거고요. 반면에 여기 나무의 가지라든지 과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응용과학 분야에 속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데카르트 철학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를 통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형 이상학과, 그렇죠? 이게 뿌리 부분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물리학과, 그 다음에 응용과학,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된 거죠. 나무로 보자면 여기가 뿌리가 되고 여기가 줄기가 되고 이게 가지와 그 다음에
과일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은 과학만을 언급하는 거랑 마찬가지 철학과 과학이 보통 통합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느끼기에는 어떠냐? 이런 형이상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에 의해서 이게 어떤 자명한 원리에 의해서 입증되는 게 아니라 얘의 가치, 다시 말하면 이 뿌리의 가치라고 하는 건 뭐에 의해서 응용과학에 의해서 정당화된다라고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형이상학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건 응용과학, 이 뿌리가 필요한 이유는 가지와 과실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는 보통 요새 응용과학이라고 하면 뭐 기계학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 의학과 그 다음에 윤리학에도 응용과학이란 분야는 존재한다 이렇게 느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응용과학이 형이상학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데카르트가 갖고 있는 과학에 대한 관점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더 difficulty라고 하는 문장을 시작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관점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겠지만 보통 이 뿌리라고 하는 것들이 과지나 과실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건 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데카르트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일반적인 원칙으로부터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어떠냐? 우리가 관찰과 정합하게 부합하는 결과들이 도출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원칙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우리가 합리적이라든지 그럴싸해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칙과 관찰과 이런 결과가 이렇게 일치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구나 라고 느낀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나무가 중간에서 잘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나무가 중간에서 잘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 밑줄 친 부분 이하에서 되게 상세하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보기에는 기술적인 결과물의 도출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결과물이니까 당연히 여기 가지나 과일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이런 관점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줄기에 있는 물리적인 원칙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필요하고요. 새로운 관점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떠냐? 과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뿌리에 대한 고려 없이 줄기로부터 어떻게 생겨나는지만을 생각했다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과일이라든지 가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줄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당연하게도 줄기는 뿌리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자면 이 데카르트가 갖고 있는 과학관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 이쪽에 되게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뿌리에 대한 무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가지가 줄기랑만 연결되어 있고 우리 눈에는 이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다라는 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철학의 문제점이다. 이 과학관의 문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요 중간 부분에 앞에 있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잘 이해가 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우리가 이 책들을 이 내용을 전체로 다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 데카르트의 과학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이해해내기는 어렵지만 요 뒷부분들을 보면 요 철학관이 갖고 있는 요 부분이 가르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앞의 내용보다는 이 뒷부분에 집중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저찌 답을 고를 수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반면에 얘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이해해오면서 읽어오시던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문제이긴 하지만 난이도가 되게 다르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을 정리하게 되면 데카르트가 갖고 있는 과학관이라고 하는 것들의 문제점은 이 사람은 이 응용과학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얘의 정당화를 부여하게 되니까 당연하게도 우리가 이 형이상학적인 관점들, 이 토대에 대한 무시가 일어난다는 게 이것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는 것들을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랑 관련된 부분을 찾게 되면 답은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여기를 보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철학적인 토대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했었죠. 철학적인 토대가 바로 뭐죠? 형이상학이 되겠죠. 아까 설명드렸던 뿌리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뿌리. 그렇죠? 그러니까 과실이라고 하는 게 뿌리로부터 떨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에 집중하냐? 피지컬 프린시플인데 아까 줄기 부분에 해당하는 게 뭐였었죠? 바로 물리였죠. 물리. 그렇죠? 여기가 물리학이 됐습니다. 그렇죠?
뿌리, 줄기가 되는 거죠. 뿌리는 신경 쓰지 않고 줄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답이 1번이 되겠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을 보다 보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1번이 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은 이 마지막 부분에 집중해서 글을 읽은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2번 문제, 빈칸 추론 문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32번 문제는 사실 개념상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이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주는 방식,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문제와 33번 문제를 풀이 방식이 조금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장폴 사르트의 시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관점을 설명하는 글인데, 우리가 이 글 같은 경우가 두 가지 개념들이 서로 얽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존재와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구절의 하나에서 이 장폴 사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뭐를 설명했냐, 바로 사람들이요 누군가가 보는 것으로부터 보여지는 것이죠. 일단 여기 중요한 개념어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seeing과 being seen입니다. 그쵸? 누가 보는 것에서 우리가 보는 것, 이건 주체적인 입장인 거죠. 보는 것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얘는 약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이란다면 보여지는 건 약간 수동적이고 객체적인 입장이 되겠죠. 얘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객체적이고 수동적인 관점을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의 취약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설명하고 있는 건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되겠죠. 그렇죠? 얘 문제점을 설명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남에게 내가 보여지는 것,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취약성이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라고 하면, 누군가가 이 문구멍이죠. 이게 문구멍을 통해서 누군가 이렇게 문구멍을 통해서 보다가 흠칫 누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을 때, 그때 깜짝 놀란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설명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이제 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나를 보고 있을 때 느끼는 그런 섬찟함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look of the other가 나옵니다. 상대방의 시선이죠. 상대방의 시선이 바로 뭘 가르치는 거냐? 그렇죠. 앞에 있는 being seen을 가르치는 거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상대방이 나를 보는 거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객체적인 수동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우리를 되게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상대방의 타인의 시선,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되게 불안감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를 보면 일단 우리는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우리 자신에 대한 타인의 판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이유들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은 그게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타인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타인의 시선을 통해 나를 인정하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타인의 눈을 통해서 보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 평가를 받는 것의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뒤쪽에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상대방의 판단이라는 거, 우리가 물론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이 있다,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지? 이걸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얘는 그것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뒤쪽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하나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쵸? 타인의 평가가 가져다 주는, 그쵸? 이런 두려움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타인의 평가를 인식할 수 없다는 거죠. 그쵸? 타인의 평가를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거를 잘 인식할 수 없다는 거죠. 남들의 평가가 두려울 수도 있지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두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물러서 가지고요, 우리 자신에 대한 타인의 관점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도전을 하는 거고,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여기를 보시면 others perception of ourselves죠. 이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자신에 대한 타인의 관점, 이게 뭐죠? 보여지는 거고 타인이 우리들에 대한 평가가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이 앞에 있는 이 부분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보는 것에서 보여지는 것으로의 어떤 취약성, 이걸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어를 따라오시면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타인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되면 이걸 설명하고 싶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하겠지만 뭐 악플이 달리거나 누가 나에 대해 비난하게 되면 이걸 설명하고 싶어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뭐냐? 이런 퍼셉션,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이 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타인의 평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걸 설명하고 싶은데 그 평가가 뭔지를 모르면 그게 더 불안할 수 있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 우리들이 평가받는다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되게 독특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받는다라고 느끼는 게 뭐죠? 타인의 시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완전히 이게 통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보여지는 것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타인의 평가도 문제지만 이 타인의 평가가 뭔지도 모르겠다. 이런 게 이 두 가지가 문제라고 있었고, 이 글 같은 경우는 타인의 평가가 뭔지를 모른다.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사회적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어떠냐? 우리가 결코 블랭크할 수 없다는 우리의 인식을 수반하는 두려움에 관한 것이다가 되겠고요. 우리는 그냥 추측을 할 뿐입니다. 추측을 한다는 건 잘 모른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글의 개념어는 뭐죠? 바로 보여지는 것, 타인의 평가가 되겠죠. 타인의 평가, 그렇죠? 타인의 평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의 내용인 건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이 보여지는 것, 타인의 평가라고 하는 부분만 잘 찾아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글에서 이 선지들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1번부터 5번까지를 쭉 보면 타인에 대한 우리의 평가랑 관련되는 것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What the others see가 되겠죠. 그쵸? 요거요. 이게 뭐죠? 상대방이 타인이 보는 것, 뭐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는 것이니까 이게 타인에 대한 평가가 되겠고요. 타인에 대한 평가라는 것들이 들어가는 선지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타인의 평가가 갖고 있는 무서운 점, 가장 큰 무서운 점은 뭐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른다 라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never access라는 부분으로 설명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3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타인의 평가가 갖고 있는 문제점, 우리가 그거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렇죠? 최소한 요거 하나 정도 타인의 평가, 그리고 첫 번째 줄에 나왔던 being seen이라는 개념만 잘 찾아도 요거 외에는 다른 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시면 얘로 이렇게 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타인의 평가에 대한 인식이 안 된다라는 게 문제점이라는 요 부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being seen 이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뒤에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조차 찾지 못하면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이 31번과 32번 문제에 해당하는 32번 문제도 다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념어가 있거든요. 그 개념어 정도만 잘 찾아도 최근에는 풀 수 있게끔 문제가 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31번이 32번 문제를 내가 조금 어쨌든 간에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글이 설명하고 있는 개념어, 핵심 개념어만 잘 찾으셔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얘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3번 문제고요. 이게 빈칸 추론 문제 중에서 오답률이 이제 가장 높은 문제고 아마 학생들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그런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이제 기본적으로 과학이나 이런 쪽과는 거리가 되게 멀기 때문에 이 글의 내용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글 같은 경우는 이 지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가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당연히 출제가 됐겠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전화해야 될 작업들은 이 개념어를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이 글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겠다는 건 이제 불가능한 목표인 것 같고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던 21번 문제랑 비슷하거든요. 이걸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이해하겠어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이 문제는 정말 답이 없고요. 반면에 얘를 그냥 내가 어쨌든 간에 문제를 풀 거니까 내가 개념어라든지 뭘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처음에 보면 우리가 되게 관찰자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물체들이라고 하는 건 보통 어떠냐? 어떠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건 어떤 측면이냐면 달이나 별이나 태양이라고 하는 게 모두 하늘에 있다. 다시 말하면 다 똑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있는 뭐 별이나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가까운 별은 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달이나 태양보다. 하지만 걔네들은 다 저 멀리 있기,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은 하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다 같은 거리에 있게 느껴진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이 첫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 이 첫 번째 문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되게 중요한 개념어는 뭐라는 걸 알 수 있냐? 바로 거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distance라는 개념이 여기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 거리를 가늠할 수 없다가 되죠. 그렇죠? 일단 거리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개념어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관찰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생각과 연결이 돼 있냐? 시각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건 개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가시적인 평면, 다시 말하자면 하늘에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공간을 가늠한 데서 무한하게 다 확장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한계에 가면 이게 딱 도달하게 된다는 거, 여기에 막히게 된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거리의 개념입니다. 공간과 거리의 개념입니다. 공간과 거리, 그렇죠? 자, 그래서 윅스퀘어가 클삿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 이런 것들은 이제 한계로, 명확한 한계라고 인식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farthest plane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가장 먼 평면이죠. 가장 먼 평면이니까 얘는 뭐죠? 곧 공간과 거리의 관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개념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거리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에서 뭐 공간적인 개념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마지막 세 번째 문장에서도 계속해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 가장 먼 거리, 공간,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나 거리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거리. 만약에 관찰되는 사물이나 아니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이 가장 큰 평면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됐잖아요.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얘가 더 이상 멀리 멀어진다라고 의식하는 게 아니라 얘가 크기가 작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문장에서 이 문제를 풀 때 되게 결정적인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개념어,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크기라는 개념어가 여기 나옵니다. 앞에까지는 계속 공간 얘기를 했거든요. 특정한 거리를 넘어가게 되면, 여기 설명하는 게 특정한 거리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원래는 특정한 기점으로 봤을 때 저 친구가 나로부터 사람이 멀어지게 되면 아, 얘가 멀어지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특정한 게 그게 측면의 특정 한계까지 가면 그걸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거를 거리의 개념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뭐죠? 크기의 개념을 인식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리와 크기, 이 두 가지 개념어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거리, 크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관찰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흔하다라고 했었고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되게 높은 타워, 뭐 서울로 치면 뭐 롯데타워 정도가 될까요? 롯데타워로부터 벌어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애들은 어떻죠? 되게 작은 것처럼 보이고 얘가 마치 장난감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장난감이라는 건 뭐죠? 실제 크기보다 작아지기는 슈렁크란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도 다시 사이즈의 얘기입니다. 사이즈. 아마도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더 멀리 떨어진 평면에 있다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뭐 사실 뒤에 있는 뭐 서브텐딩 이런 표현들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기 거리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 자, 따라서 가장 먼 평면이라고 하는 건 블랭크다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글 같은 경우 되게 어려운 물리학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학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과학적인 개념 내에서 우리가 주로 봤던 내용들은 뭐죠? 거리, 멀리 떨어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크기가 작아진다고 느껴요. 거리감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크기의 관점을 인식하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farthest plane이라고 하는 개념은 거리, 다시 말하면 공간과 관련된 거고, 이쪽에 당연히 들어갈 내용들은 크기가 될 겁니다. 크기, 그렇죠?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크기랑 관련된 선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이즈, 컨시스턴시, 사이즈가 여기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보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얘가 larger란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커진다. 그렇죠? 일단 크기라는 개념어가 들어가는 선지는 두 개밖에 없는 거고요. 이 두 개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4번 선지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뭐 어떻게 된다고 했죠? 크기가 줄어든다고 얘기했죠. 크기가 커질 수가 없죠. 가장 평면부터 멀어지는데 크기가 커지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미 주어진 이 글 내에서 크기가 줄어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글의 내용과 아예 맞지 않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선지는 답은 2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이즈 컨시스턴시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이즈 컨시스턴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이 사이즈 컨시스턴시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내 눈앞에 있는 집 앞에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멀리 떨어진 롯데타워가 있을 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롯데타워가 당연히 우리 시각에는 내 눈앞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당연히 작아 보이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롯데타워가 아파트보다 작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랑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거랑 상관없이 사람들은 거리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이 크기를 일정하게 바라본다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특정 기점에 멀어지게 되면 점점 크기가 작아진다고 느껴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 컨시스턴시라는 인식을 위반한다. 이것의 한계를 보여준다라는 요 부분이 내용상은 맞는 겁니다. 근데 뭐 대부분 학생들이 사이즈 컨시스턴시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모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라고 되게 의아할 수가 있는데,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글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풀기에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가정했을 때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방식은 일단 얘는 거리 그리고 크기라는 두 가지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farthest plane 같은 경우는 거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크기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크기의 관점이랑 크기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선지를 찾아주시면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그리고 4번은 애시당초부터 글의 내용과 애시당초 맞지 않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번하고 제가 33번하고 약간 비슷한 관점으로 풀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게 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시기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얘가 개념어리라는 걸 찾아서 보면 그리고 되게 크기라는 관점이 되게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크기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가지고 선지를 골라주시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글의 내용과 아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남는 거 하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골라주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21번 문제처럼 약간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이게 약간 크기가 강조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푸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어찌저찌 풀리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얘를 처음부터 내가 하나하나 다 이해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물론 오답률이 높긴 하지만 풀어주는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글의 내용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찾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37번 문제인데요. 요번 문제들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물론 이제 오답률은 여전히 33번, 34번 요런 문제들이 높아요. 높긴 한데, 그거 같은 경우 이제 보통은 어디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통 33번과 34번 문제 같은 건 빈칸 추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보통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제들을 먼저 푸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시간상 영어를 되게 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문제들을 풀고 얘를 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마 33번과 34번 문제를 보지도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이제 36번부터 시작하는 39번까지 글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 글의 순서나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푸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33번이나 34번 같은 이 빈칸 추론 문제보다는요, 31번부터 시작하는 글의 순서 문제나 문장 삽입 문제가 훨씬 더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의 반응이 빈칸 추론은 좀 할만한 것 같은데 얘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문장의 어떤 글의 순서라든지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이번 시험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두 개의 문제들 37번과 39번 문제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글의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빈칸 추론 정도의 어떤 이해도 이런 게 필요하진 않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각 단락 간의 연결고리들,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와 여기의 관계, 그리고 여기와 여기의 관계,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의 관계, 그렇죠? 각 단락의 앞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출제 의도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찾아야 되실 거는 이렇게 내용들이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어디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활용해 주는 게 되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각각의 연결고리들을 보여주는 건 되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방식도 존재하겠고요. 뭐 내용상의 어떤 흐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지시사나 연결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방식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풀어주면 되는 문제고요.
37번 문제 역시도 이제 그렇게 해결하면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니까 얘는 어떤 식으로 내가 만약에 그래 순서 문제에 대한 감이 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걔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본인들도 잘 따라해 보시면 순서 문제가 되게 쉽게 해결된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처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규제라는 게 이 글의 개념어가 되겠죠. 자기규제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어떠냐, 테크 인더스트리, 우리가 기술 산업들의 어떤 책임을 묻기 위한 또 다른 방식으로 제한된답니다. 일단 얘는 자기규제라고 하는 어떤 개념어를 던져줬고요. 일단 A번을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위반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 처벌이 없다면 이러한 헌장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냥 진술에 불과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A번의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하셔야 될 건 일단 but이라고 하는 역접의 접속사, 그 다음에 A번의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줄에 여기는 these charters가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헌장들입니다. 보통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these charters니까 얘는 앞에 차터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고 하면 앞에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 지시사를 가지고 앞에는 얘가 나오겠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얘네들을 위반하는 결과가 없다면 얘네들은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해, 이런 정도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앞에 but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나왔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앞에는 그러면 얘네들을 위반해도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내용인가? 이런 정도 우리가 추론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되시는 분들은 너무 다행이고요.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these charters를 찾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의 관계를 우리가 무조건 찾아줄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산업 분야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냥 우리를 믿어. 그렇죠?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있는 비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의 관할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기술이라고 하는 건 예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산업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어떤 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A번에서 가장 중요한 건 but과 그 다음에 여기가 되겠죠. B를 보면 다시 마찬가지로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다시 역접속사가 나옵니다. 기술 산업분의 어떤 러비스트들이 자기 규제를 얘기할 때 그들은 얘를 약간 다른 방식,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의사들과 같은 전문 직종들에게 이해되는 것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그렇죠? 그런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학이라든지 뭐 약학 같은 경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하면 책임을 묻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사들과 다르게 이런 기술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여기를 보시면 내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산업 분야, 어떤 기술 분야의 경영진이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일을 했을 때 어떤 강압적이고 의무적인 윤리적인 자격 요건이라는 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은 자율규제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규제나 의무 같은 건 거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산업의 행위 규범들 같은 건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의무적인 이런 자격 요건도 없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익보다는 대중들, 공익을 우선시에 대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B의 내용들을 보면 자기 규제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규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There are few consequences죠. 그렇죠?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잘못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항에 대한 결과도 거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부터 계속해서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없고 그 다음에 얘도 없어요가 되죠.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자기 규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별다른 어떤 제약적 요소들은 전혀 없다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쭉 이어집니다. B부터 C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당연히 뭐 정직을 당한다거나 퇴출당한다는 두려움 따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에 AI ethics charters의 폭발들을 보게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윤리적 헌장이죠. 여기를 보면 차터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아까 A번에 these charters를 봤는데 그러면 차터가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C랑 A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런 헌장들. 그쵸? 윤리적 헌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강력한 컴퓨터의 책임 있는 사용들에 대한 선의에 갖춘 일반론들. 그러니까 일반론이라는 건 뭐죠? 그냥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도가 되는 거지 실질적인 규제는 없다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A번에서 얘를 처벌할 수 있는 위반했을 때 처벌 수단이 없거나 결과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앞에 있는 내용 계속 이어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랑 A의 관계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these charters와 여기 나오는 AI, SX의 charter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B랑 C의 관계는 계속해서 뭐죠? 자기 규제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죠. 그렇죠?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없어 이런 설명의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B랑 C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답은 그래서 B, C, A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these charters라는 표현을 찾아주면 그렇죠? 여기까지 찾아주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뭐가 없어요라는 얘기를 내용이기 때문에 B랑 C의 관계는 대부분 학생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면 생각보다 되게 쉽게 해결이 가능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9번 문제입니다. 39번 문제인데 이 39번이 이번 3월달 모의고사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엔 또 이걸 되게 쉽게 푸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내용상의 이해도를 보기에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해보다는요. 어느 정도의 패러프레이징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 문제긴 한데 물론 글의 전체를 다 이해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 정도를 다 해서 문제를 풀기에는 시간이 좀 없을 수도 있겠죠. 일단 우리가 이 주어진 문장을 봤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the rest of time이다. 나머지 시간에는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 표현을 봤을 때 뭘 할 수 있냐? 나머지 시간에는?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나머지라는 표현은 앞에 뭔가 상황이 나왔을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걸 하고 그 남는 시간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앞에 뭘 주로 한다, 뭐 내지는 한다 이런 내용들이 와줘야 된다는 걸 이 표현을 통해서 일단 짐작은 가능합니다. 자, 개인들이 그들의 사고를, 그 문제들을 생각하려고 최선을 다하긴 하거든요.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몰입의 실골이죠. 우리가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사고 과정들의 편향성을 주고요. 그들의 추론에 편향성을 부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생각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내가 어떤 동기를 갖고 있으면 이게 사고가 제대로 안 돼요 정도가 되겠죠. 이게 앞에 나온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표현을 통해서 앞에 뭔가 이거랑 관련된 뭔가 다른 사항들이 와야 된다는 건 이 표현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은 가능합니다. 자, 일단 이 정도를 생각하시고 이제 글을 읽으시면 되겠고요. 모든 사람들은 그들 자신들이 어떠냐? 대부분의 경우에요. 편향성이 없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편견 없이 되게 사심 없이 공정하게 행동해 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어떠냐? 우리 자신들을요. 어떤 편향성이나 감정이나 동기 없이 이 상충하는 의견들을 아주 공정하게 평가하는 정의의 여신이죠. 이 눈을 가리고 있는 이런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 두 번째 문장 앞에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들은 보통은 편견 이런 거 없이 그냥 행동한다고 우리를 생각하고 싶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압도적인 이런 심리학적 연구들은 뭐냐? 이러한 편향성이나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서는 정말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편향성이 없는 인간은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1번 보기를 보면 알겠지만 much of the time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겠죠? 여기를 보면 얘가 이렇게 연결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건 뭐죠? much of the time의 어떤 관련된 내용이 끝난 이후에 얘가 온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설명이, 그러니까 1번 보기 뒤에 있는 문장의 설명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가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오토파일럿이다. 이게 오토파일럿이라는 표현이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여태까지 모의고사 문제들을, 기출 문제들을 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이게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요. 이 오토파일럿, 오토매틱 파일럿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동 조종 장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이잖아요. 자동에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토매틱 파일럿이라고 하는 건 얘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생각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죠? 그냥 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타거나 이럴 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타는 거지 이걸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없죠.
In other words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거랑 같은 내용들을 설명하는 환원의 관계고요. 요 연결사가 나왔을 때는 요 연결사를 통해서 우리는 2번 보기를 기점으로 1번과 여기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완벽하게 같은 내용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생각하지 않고서니까 뒤에 것도 생각하지 않고서 보면 되겠죠. 여기를 보면 개인들은요,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죠. 그쵸? 여기 밑줄은 여기에 쳐주시면 acting without reflection이 앞에 있는 automatic pilot과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뭘 할 수 있죠? 일단 이 문제의 답은 3번 이후로 밀린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3번 이후로.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해요. 우리는 편견 없이 행동하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냥 생각이 없어. 그냥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지바 쿤다 who coined the term motivate reasoning이죠. 그쵸? 아마 이 문제들을 약간 개념어나 이런 단어들로 푸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motivate reasoning? 앞에 와서 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앞에서 motiv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동기부여화된 추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낸 지바 쿤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 개인들은요, 뭔가 열심히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우리가 생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문제들은 곰곰하게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지만 생각을 하고요. 이용 가능한 어떤 이런 단서들도 최대한 활용하려고 얘기하고요. 문제의 양면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생각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과정이라고 하는 건 보통 어떠냐?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동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줄은 여기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주어진 글에서 봤던 게 뭐냐? 대부분의 경우에, 그쵸? 우리가 열심히 생각한다고는 해도 동기부여적인 목적이 우리의 추론 과정이나 과정에 영향을 미쳐요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이게 이 3번 보기 뒤에 있는 문장에서 정확하게 패러프레이즈 되거든요. 사람들이 열심히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돼 있냐?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개인들이 열심히 생각하려고 노력은 해도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해도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동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답이 3번이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어떠냐? 사람들은 편향성 없이, 그쵸? 편견이 없이 행동하고 싶어 하지만, 그쵸? 이건 우리의 바람인 거고, 사람이 편견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들은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능성 이제 두 가지 측면 설명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크게 생각 없이 행동한다. 생각 없이 행동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편견에 따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설령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생각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동기부여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쵸? 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이게 제가 그 오답률 분석을 봤더니 많은 학생들이 또 4번을 고른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아마도 이 모티베이션이라는 단어 때문에 고른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여기 처음 나오거든요. 여기 처음 나오기 때문에 얘는 아마 마음이 급해서 고르셨던 것 같고요. 얘는 내용을 잘 보게 되면 답이 3번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주어진 문장이 3번 보기 뒤에서 정확하게 패러프레이징이 됐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너무 마음이 급하고 시간이 급하다라고 했을 때 단어들, 개념어들을 따라가게 되면 모티베이션을 고리니까 이게 처음 나오는 부분. 왜냐하면 the rest of time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럼 얘는 나머지 시간에는 이란 표현이기 때문에 앞에는 다른 내용,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하는 거니까 얘가 그 같은 내용이라면 가장 먼저 온다라는 걸 이해하시게 되면 답이 3번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1번과 42번 문제인데요. 사실 제가 그간 해설 영상을 찍으면서 41번과 42번의 장문 문제 잘 하진 않았어요. 일단 뭐 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오답률이 아주 높은 문제들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은 좀 이제 안 하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문제를 보시면 다음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는 거죠. 이게 두 개가 세트예요. 세트 문항이라고 또 설명을 하죠.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를 보면 42번은 제목, 그쵸? 42번이 어휘 문제거든요. 이게 제가 예전에 이 어휘 문제를 설명하면서 어떤 식으로 저는 학생들한테 어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라고 얘기하냐면, 어휘 문제를 보시면 30번 문제도 이번에 좀 어렵다고 학생들이 느꼈는데, 여기 보면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문맥상. 그쵸? 쉽게 얘기하면 얘가 이 글 전체 내에서 얼마나 어색하냐 어색하지 않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이 어휘 문제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냐? 글의 주제를 이해하거나,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주제를 이해하거나, 그죠?
주제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주제가 이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요 글이 포함되어 있는 요 문맥이죠. 쉽게 얘기하면 글의 주제라고 하면 글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이해하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이 전반적인 주제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잘라서 보게 되면 답을 고를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이번에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랜딩 트래디션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래디션을 우리가 폭발시킨다, 이 트래디션 위반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보게 되면 5번이 되게 이상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랑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처럼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부분은 잘라놓게 보게 되면 얘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앞뒤 문맥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파악하면 되거든요. 얘를 파악하셔도 되고 얘를 파악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제가 학생들의 이제 문제들의 오답률을 보면 사실번의 오답률이 높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얘는 오답률이 42번이 항상 사실번보다 높다 이거죠. 이 얘기는 뭐냐? 이거를 파악했으면 얘도 당연히 맞춰주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지만 이 문제들을 보면 이 두 가지를 같은 개념으로 묶어서 이해한다라기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와 이 문제를 따로따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41번 문제는 그냥 대충 읽으면서 뭔가 이건 것 같다라고 고르는 반면 42번은 그냥 앞에 내용 따위는 주제 따위는 무시하고 그냥 문제를 풀기 때문에 틀리게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거고요. 아마 요번에도 이제 비슷한 느낌일 거고요. 이게 헤지테이트 이런 게 되게 말이 이상하다. 이게 단어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꽤 있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근데 이게 전체적인 맥락 안에 놓고 보면 얘가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상하다고 치더라도 아예 말이 안 되는 선지가 하나 정도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휘 문제들을 풀어줄 때는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강조하지만 인내심의 싸움이다. 특히나 40번은 문제가 되게 길다 보니까 읽다가 그냥 몰라 이상한 걸 고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우리가 조금 꼼꼼하게 따져주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좀 대충 푸시면 안 된다. 시간이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조급하긴 하겠지만 어차피 같은 지문 안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얘는 맞고 얘는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얘는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보통 42번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주제가 됐던 아니면 빈칸 추론이 됐던 이런 주제의식과 관련된 문제들은 처음에 소재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얘는 처음부터 되게 나오죠. 그죠? 뭐죠? 바로 번역이죠. 문학 텍스트를 번역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문학 작품을 번역하면서 피치 못할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어의 어떤 그 특유의 맛을 살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번역상에서 얻어지는 이게 어떤 장점을 제공하는 창의적인 재창조라고 하는 것들을 격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걸 옮기게 됐을 때 약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손실이 발생하는 걸 나머지로 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메꿔줄 수 있는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재창조를 생각해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로스랑 여기 나오는 게인은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이고요. 손실이 생겼으면 얘를 만회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세탁기의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죠. 우리가 매뉴얼 같은 경우 아무리 번역한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창의성을 발휘할 그런 유인을 제공하지도 않죠. 손실도 없으니까 이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손실이 생기면 얘를 만회하고 싶어 하는 거고 딱히 손실이 없으면 이득도 딱히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문학과 비문학의 언어의 반대라는 관점에서 철학의 언어는 과연 어디에 있냐. 지금 얘는 문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철학 얘기를 합니다. 철학 얘기.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손실이 발생하지만 이걸 메울 이득도 있기 때문에 번역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반면에 비문학의 언어와 지금 문학의 언어가 두 개가 대비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뭔가 손실이 발생해도 이득이 있으면 하는 쪽이 되겠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반대라고 했으니까 다른 내용이 되겠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냐면 번역의 과정에서 이득을 요구하는 거죠. 이득을 추구하는데 손실도 감수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건 이득도 있지만 손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이러한 번역의 경제학을 피해야 되지 않을까? 피하는 걸 원하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보면 이득을 원하지만 손실도 감수하는 건 문학작품 쪽이 되겠고요.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문학과 같은 길을 가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철학자들은 진실을요, 인탁트는 손상되지 않으냐는 뜻이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손실도 필요 없고요, 이득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철학에서의 번역이라고 하는 건, 철학의 번역은 뭐의 길을 가는 거죠? 얘는 문학의 길을 가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문학이라고 하는 건 손실이 생기지만 이득이 있으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 둘 중에 어느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문학보다는 비문학의 길을 가는 거고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얘는 있는 그대로를 표출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이 되겠죠.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얘기는 뭐죠? 손실도 원하지 않고 이득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난 둘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 최소한 얘네들은 어떠냐, 무엇가 이득이고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이득이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얘를 번역하는 것들을 꺼린다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득도 필요 없고 손실도 필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둘 다 필요 없고 나는 있는 그대로 전달할 건데, 솔직히 얻어진 이득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번역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살고 싶어, 나는 뭐 돈을 더 벌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살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 친구를 설득할 때 이득이 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 친구가 저한테 설득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헤지테이트라는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크게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이 현상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개인들 같은 경우가, 자, 그래서 철학자들이 두려워하는 손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의미의 손실인 거고요. 다시 말하면 진실에 대한 타협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이득도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철학자들 같은 경우 어떠냐? 난 리터리 랭귀지의 사이드에 있는 걸 거부한다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학과 비문학의 언어였고요. 그렇죠? 문학은 번역의 과정에서 손실이 있지만 이득이 있으면 얘는 하는 거고요. 철학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든 이득이든 나는 원하지 않는다죠. 그렇죠? 그럼 문학의 길이 아니니까 당연히 비문학의 길이 되는 게 맞겠고요. 그렇죠? 당연히 이 두 가지가 대비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쪽이 아니면 이쪽이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이쪽에 있기를 거부했는데 이쪽에도 있기를 거부하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리퓨전이 이상하고요. 얘는 프리퍼로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을요, 스타일리시하지 않은 언어로 표현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죠? 스타일리시하지 않은 언어는 뭐죠? 그리고 여기 보면 수학적인 저작이잖아요. 수학적인 저작. 수학적인 저작은 당연히 문학이 아니죠. 비문학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수학의 책을 뭐죠? 여러 가지 있죠. 수학책들을 우리가 문학작품처럼 읽는 친구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번역가들도요, 창의적인 재창작이라고 하는 게 번역이 되겠죠. 이런 창의적인 창작이란 되게 무리하고 대담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번역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철학자들이요, 그것의 범위를 넓히고요, 반면에 넓히는 동시에 국가적이거나 지역적인 전통에 국한되고 싶지 않다, 내가 얘를 번역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걔네들 어떤 번역이 필요하냐면 철학적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얘는 손실과 이득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어떤 유동성 따위는 없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이익도 필요 없고 손실도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 그대로 해줘라, 이런 거기 때문에 니드라는 표현은 당연히 맞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글의 내용들을 보면 철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번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손실과 이익을 다 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다거든요. 당연히 답이 사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번이 되겠고요. 그렇죠? 철학을 번역하는 거, 철학 번역이죠. 그쵸? 진실을 있는 그대로 한다. 아마도 이 문제를, 이 41번 문제 같은 많은 학생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해결해 주셨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철학과 번역이라는 개념어가 따라가면 사실 될 수 있는 선지가 거의 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답이 2번인데 여기를 보면 진실을 있는 그대로 추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진실을 있는 그대로 추구한다라는 건 번역을 하지 않는 거고, 그렇죠? 특히나 손실과 이득을 따지는 생겨나는 문학적인 번역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비문학이 쪽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설령 그런 식으로 사고가
잘 연결이 안 된다고 치더라도 여기를 보시면 수학적인 저작, 그쵸? 그리고 스타일리시하지 않다라고 있습니다. 그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얘는 문학 쪽은 아니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4번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이 아주 높은 문제는 아니지만 한 50% 이상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주제 문제나 제목 문제를 맞춘 친구라고 한다면 얘도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다 묶여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가 시간을 들인 거라고 한다면 두 가지 문제를 다 맞춰주셔야지만 저는 본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셨다면 조금만 더 신경을 써가지고 주제를 생각하시던, 아니 문맥을 생각하시던, 그리고 얘는 사고의 흐름을 일단 주제부터 제목부터 찾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좀 더 한결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소홀하게 푸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도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쉽게 해결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같이 풀어보라 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해설할 강의들은 이 정도가 되겠고, 해설할 내용들은요. 아마 3월달 모의고사를 보시고 되게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작년은 좀 예가 달랐지만 작년 제외한 그 한 3년 동안은 영어 같은 경우에도 되게 3월달 모의고사 어려웠고 다른 과목들도 어려웠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일단은 뭐 영어를 기준으로 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문제들보다는 소재도 되게 다양해지고,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 봤던 지문들이 소재가 되게 내가 2학년 때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생소한 소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은 고3 모의고사, 3월달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많은 학생들한테 그렇게 내가 고3이라는 어떤 자각은 있지만 그 절실한 자각? 이런 건 약간 없는 그런 느낌이고요. 느낌이 어떠냐면, 그래서 뭐 의도한 바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이게 수험의 맛이다, 약간 이런 걸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요 수험의 맛을 한번 제대로 본 분들이 계실 텐데, 3월달 모의고사 성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3월달 모의고사는 그냥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그간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과정들에 대한 평가이고,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3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본인의 위치를 잘 평가하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약점들을 잘 분석하신 다음에 이거를 보완할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3월달 모의고사를 보고 너무 지나치게 좌절하는 거는 저는 되게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험을 보고 나서 마음이 되게 안 좋은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 일단 접어두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더 고민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고3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고1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고2 모의고사는 조금 달라요. 일단 지문의 길이도 길어지고 내용도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냥 읽고 뭐 내가 그냥 읽어 그냥 문제를 풀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맞을 거냐, 어떻게 글을 분석적으로 읽을 거냐, 그러니까 흡사 독서 지문을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영어다 보니까 모든 선생님이 다 강조하시겠지만 최소한의 단어들, 그 다음에 구문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아직까지는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부족하신 분들은 꼭꼭꼭 챙기면서 영어 공부를 하신다면 다음 시험, 그리고 뭐 다음 시험이 당장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능에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음번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준비해서 꼭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요 두개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